모건 스탠리에서 메모리주 급락이 끝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재진입 구간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KB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랄까 긍정적인 멘트를 내놨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뜻을 내비쳤습니다. 8월이나 9월쯤 주주환원 정책 관련해서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나온 리포트였기 때문에 더욱더 눈길이 갔고요. KB증권은 삼성전자를 60만 원으로 유지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주주환원 10배 이상이라는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갖게 하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는 주주 환원이 한 9조 8천억 원 정도 나오겠다라고 예상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10배 정도 커질 것으로 이 증권사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 100에서 최대 200조 원입니다. 200조 원 정도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는데 이 얘기인즉슨 기존 정책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무언가가 통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주가로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7% 플러스 알파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낮잖아요. 지금 구간은 뭐니 해도 확신의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딱 했습니다. 앞으로 이럴 수 있는 거는 실적 전망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때문이 아닐까요? 일단 3분기 같은 경우에는 112조 원 정도 KB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817% 1년 사이 는 그런 성장 수치이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55%인데 4분기 연속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뜯어보면은 3분기잖아요. 여기에서 이익률이 중요한데 메모리 가격입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83%, 낸드는 71% 이렇게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4년 만에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이후 흑자가 전환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4나노 LPU 양산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이유는 사실 마이크론하고 경쟁사이면서도 시총을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드램의 전 세계 3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 정도 주가가 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달러가 워낙 프리미엄을 받잖아요. 그를 감안하고도 말도 안 되는 극심한 저평가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내년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HBM이 평균 판매 단가가 2배 이상 뛸 것으로 보이고 HBM4의 점유율도 굉장히 늘 것으로 보이는데 44%이 정도면요. 글로벌 1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SK하이닉스가 8월이나 한 9월 정도에 주주 환원을 좀 통크게 할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삼성전자 역시 주주 환원이 10배 이상 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언급한 KB증권의 리포트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훈풍을 넣어주는데도 좀 일조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런 데이터 잘 확인하셨다가 이후에 팩트체크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월 시장 잘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 시장 전반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괜찮은 인사이트를 제시를 해서 제가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는데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한지영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증시가 반등을 하는데 반도체가 왠지 소외되는 느낌이 굉장히 짙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주도주 소외 현상이 조금 이제 풀리고 있다라는 걸 오늘 시장에서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앞으로 괜찮을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조금 뭐 안도 요인을 봐야 될 것 같고, 주도주인 반도체가 지금 주가 반등이 취약한데, 전력기기랑 그다음에 그 2차 전지 또 그다음에 방산 뭐 이런 주식들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강도가 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지난주에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상승 업종이 주간에 걸쳐서 더 많았습니다. 시장의 지금 건강함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고, 주도주 소외 현상, 반도체 소외 현상을 아무래도 시장이 반도체주들한테 요구하는 게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돈을 어떻게 주주들한테 환원할 거냐. 지금 이쪽으로 시장에 좀 검증대가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주도주들은 아마 그런 검증대에 한번 설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뭐 미국 그 주요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있으니까 저는 다시 한번 뭐 주도주 소외 현상들 이번 주에는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구원님 코스피의 예상 범위 어느 정도로 저희가 설정하고 전략을 짜면 좋을지, 그리고 실적 시즌 이번 주도 계속이 될 텐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이번 주 그래도 코스피 7,000포인트 때까지는 저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좀 쉬었다 가는 측면이 있었지만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 매력들은 오히려 그 과정에서 싸지고 있고, 또 기업들 2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생각보다 호조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전반에 걸쳐서 그 이익 추정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뭐 코스피 이번 주에는 뭐 7,000포인트 그 진입 시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남은 실적 시즌에서 관전 포인트는 은행이랑 그다음에 보험 그리고 증권 또 이런 주식 백화점 이런 주식들의 실적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그 국내 기업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실적들, 따라서 뭐 코어 이브나 시스코나 또 AMAT와 같이 이들 기업 실적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반도체 소외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그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도 지난주에 거의 5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 그 순매도의 대부분들이 이제 반도체에 집중이 되면서 국내 증시의 수급상 하방 압력을 만들어내는 만큼 이들 실적을 통해서 저는 외국인의 순매도 그 단행도 일정 부분 일단락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의 매력은 확실히 있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있으셨을 텐데 한지영 연구원이 어느 정도 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네, 앞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게 이제 주도주, 앞서서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이 주도주 소외 현상은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다른 증권사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지 한 가지 포인트 더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증권인데 반도체 주가가 회복하려면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숨어 있을지 찾아보면요. 일단 빅테크 주요 반도체의 실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주요 서플라이 체인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이 영향을 받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엔비디아는 8월 27일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다만 우리가 빅테크 실적 시즌을 열심히 거치면서 그의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 분석한 결과 AI의 수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GPU, CPU, 주문형 반도체, ASIC, 그리고 메모리, 장비, 네트워크, 전력까지, 아날로그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확실히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가 많아지느냐, 이게 굉장히 또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걸 넘어서 이제는 그렇다면 AI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후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그게 지속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장은 의심을 하면서 여기에 희비가 좀 엇갈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만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5년 단위로 LTA 장기 계약을 맺게 되는데, 5년이면 그 사이에 최근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가팔랐잖아요. 5년이라는 시간이 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사이클, 다운사이클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묶어놓고 계약을 한 거라서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메모리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장기 계약이 맺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기업들은 추가적인 마진, 그러니까 특별히 메모리 기업이라고 한정된다면 추가적인 마진 확보가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닙니다. 더 급한 거는 이 메모리를 가지고 기업을 하는 굉장히 많은 빅테크들이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어느 정도 그래도 완화해 준다면 수요의 안정성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추가 마진보다는 메모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일부
일부 안정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수요가 붙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같이 가는 그것이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대목이었거든요. 그 부분 보시고요. 역시나 그런 와중에서도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다운 사이클이 반영된 그래서 다운 사이클이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쭉 밀렸잖아요. 고로 지금 주가 저점은 확인이 된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 하나증권에서는 언급이 된 거죠. 앞으로 반도체 주가가 상향되려면 오르려면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는 실적 추정치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전후에서 굉장히 반도체 기업들이 추정치가 상향이 정체되거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권사나 뭐 해외 증권사나 목표 주가를 내리는 흔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은 실적 추정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재반등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이거에 대한 답을 이러한 근사치로 얘기를 했는데 자신들이 보기에는 3분기 메모리 가격은 견조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략을 짤 때 향후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내놨으니까 이런 서사를 잘 파악해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 주가 그리고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키카드가 다시 한번 될 수 있을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의 믿을 만한 구석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닐까요? 그런데 ESS의 성장 발전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워낙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려고 하는데 전력이 부족하니까 그 때문에 ESS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시장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논리를 떨어뜨리는 그런 주장에 대한 논리를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리스크가 부각이 됐고 이 얘기인즉슨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 덜 되는 것이 아니냐.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주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을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뭐 난항을 겪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증설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ESS는 그거를 먹고 전력 부족에 대한 것을 먹고 살아나는 그런 산업인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수주나 계약이 정말 가시화되는지에 따라서 그 기업마다 주가 차별성이 확연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의 흐름 보면은 명확하게 갈리는 두 가지 예를 제시를 했는데 연료전지 기업 블루에너지와 그리고 플루언스 에너지를 보면은 확연하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블루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올랐고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가이던스가 축 처지면서 완전히 주가가 희비가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연간적으로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고 블룸에너지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12곳 검증을 완료했고 그러면서 매출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ESS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메모리 이쪽과 같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들 옥석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실적 시즌에서 답을 좀 골라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ESS 섹터에서는 역시나 확실한 수주 그리고 매출이 잘 늘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증권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분기에 매출이 뚜렷하게 나타날 셀 업체예요. 대표적으로 대형주 LG 에너지 솔루션 포함이 되고요. 삼성 SDI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ESS 퓨어 플레이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ESS 정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서진 시스템, 한중 NCS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이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도 당장 눈으로 보여주는 실적, 그걸 믿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ESS 최근 주가 하락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반등 모멘텀 안에서 여러분 옥석 가리기 이런 종목들 4종목 언급해드렸으니까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CS 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만 원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 흔들지는 않았고요. 일단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을 했는데 타워, 그러니까 큰 기둥 이런 부분 이제 사업이고요. 하부 구조물 이런 부분도 이제 마진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실적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구조가 됐다라는 게 언급이 됐습니다. 신규 수주 부분에서는요, 4억 달러 이상을 나타냈는데 그게 연간 목표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목표치로 찾아보니까 38% 정도는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11억 달러 이상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 유럽 쪽 수주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긍정적인 패턴이 좀 시장에서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AMPC라고 첨단 제조 산업에 들어가는 이제 세액 공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제외했을 때 이익률이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2분기 실적에서 하부 구조물 고마진이라고 써놨는데 이런 부분이 잘 먹혀 들어가면서 마진이 좀 잘 나와서 이제 긍정적인 실적 패턴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3분기까지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 4분기부터는 약간 꺾입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 효과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경상 이익률이 한 자릿수로 좀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해도 둔화된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를 흔들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다음 박스에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과 28년도의 고성장세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게 사실 이 리포트의 골자였고요. 2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PC가 종료가 되는데 그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북미 육상 풍력의 전망치가 시장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노후된 설비가 워낙 많아서 이거를 이제 교체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는데 그거를 리파워링이라고 하고 지금 그리고 우려가 있었던 게 미국 국방부 쪽에서 155개 이상의 육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심사를 중지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재개가 된 흐름들.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딛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과 후년이 성장이 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효과가 이제 줄어들면서 약간 실적이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 타워 업체 같은 경우에도 캐페가 빠르게 축소가 되면서 그쪽을 시원하게 점령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보시고요. 미국과 유럽 기반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CS 윈드에 앞으로 기회가 있을지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입니다. 순환매 돌 때 방산 섹터에 대한 관심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실적 발표일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도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업종 내 차선호주로 매력이 있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추정치 이런 부분이 뭐랄까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낮게 나온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고하저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가 좋고 하반기는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4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내수에 집중하고 신규 수주는 이제 하반기 이쪽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전반적으로 좀 리스크가 그러니까 둔화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이라크 쪽을 보면요. 매출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분간 다음 분기부터 뭐 올해 그러니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춤해도 그 내년 후년 성장세 이런 부분도 앞서서의 정보가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데요. 이게 좀 긍정적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도 내년은 일단 6조 5천억 원에서 28년엔 8조로 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1.8%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데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뭐랄까요? 올해 상저하고에 대한 패턴에 대한 실적 분석에도 목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데는 내년과 후년에 고성장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알테오제 오늘 코스닥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이러면서 하루 만에 또 반전 신호를 보였는데 알테오젠이 현재 한 14%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큰 종목들이 띄워주면 또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알테오젠이 지금 대신증권에서 기존 대비
6.6%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41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그 이유는 신규 계약 소식에 있습니다. 일단 기존 품목 같은 경우는 상업화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 2건에 요거는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정맥 주사의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꾼 그런 독자적인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규 라이선스를 반영해서 이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8월 5일에 신규 계약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정맥 주사를 IV라고 하잖아요. 그 피크 매출 여기 부분 언급이 됐는데 이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SC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40%. 그리고 나서 이런 알테오제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을 하게 되면 로열티를 수치를 합니다. 근데 그 로열티만 보더라도 약 4에서 6% 수준이라고 하니까 신규 계약에 따른 그런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4% 그러니까 두 자릿수 그렇게 상승률을 보인 이유가 바로 이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SC 플랫폼 적용이 굉장히 확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항체에 있다면 지금은 신규 바이오 의약품 전반적으로 넓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RNA까지 우리가 이거는 유전자 치료 관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사는 할로자임이잖아요. 근데 할로자임도 비슷한 모양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항체에 그런 항암제를 붙여서 아픈 곳을 공략하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RNA나 DNA 그런 유전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더 적응 치료증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플랫폼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신규 계약을 따낸 것과 다름없다라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앞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테오제 그동안의 서력을 딛고 잘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하나둘 점쳐지고 있다고 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약뿐만 아니라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싣고 있다라는 점 잘 보시고요. 대신증권이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CJ, CGV 요즘에 뭐 유튜브만 보면은 오디세이라는 영화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 만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IMX관이 뭐 매진이 되는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인즉슨 이걸 자꾸 이제 홍보를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사람들이 극장에 가고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극장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CJ, CGV도 커민 들어오세요라고 하면서 7,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관계 1억 3천 명 정도 된다면 이게 19년 대비 60% 는 숫자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대신증권사는 현재 CJ, CGV를 7,000원으로 받지만 관객 수가 조금 더 늘어난다면 1.3억 명, 1억 3천 명만 받더라도 이 부분만 계산을 하더라도 목표 주가는 9,000원으로 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거는 먼저 이제 기술을 해드리고요. 지금 실적 좋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2분기 같은 경우에도 115억 원이었는데 이게 565% 성장을 한 거고요.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276억 원인데 이게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2020년 이후에 최대치의 실적을 현재 CJ, CGV가 내고 있는 거고요. 팬데믹은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영화관 가는 사람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적자 탈피했고 그리고 23년도 2분기 이후 매 분기마다 지금 영업 흑자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극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나는 거고요. 비용 효율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차츰차츰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분기 관객 3천만 명에도 영업이익 100억 원 가능한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익 레버리지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영화가 신작 중심으로 흥행하고 있는 흐름들, 최근 여러분 보신 영화들 대부분 이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있고 창고 영화는 좀 소진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불고 있는 건 좀 확실한 것 같고요. 할리우드 특별관 대표적으로 이제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으로 흥행을 하고
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 다만 CJ CGV는 여러 가지 뭐 회사채 이런 전략을 세울 때도 잘 알아두셔야 되지만 부채 비율이 좀 높습니다. 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나갈 과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IMX 이런 걸로도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부채 비율은 534%인데 재무 부담은 있다라는 게 이제 투자 유의사항으로 언급됐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순환매를 돌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에 돈을 버는 그런 산업들도 현재 점차 조명이 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CJ, CGV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대신증권의 리포트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